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세상의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야 돼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이해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3년 동안의 3년 정도의 기간의 투자에는 많이 영향을 주고 도움을 받을 거다. 40년간의 장기 침체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투자 관점에서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작은데요. 중요한 건 아주 이 투자 시장에서 구루라고 말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데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워드 막스라 그래서 오크트리 그 헤지펀드 하시는 분이고 전용 그 가치 투자에 유명하신 그런 분이죠. 이분이 최근에 그 자기가 발행하는 메모라는 데다가 시 체인지라고 해서 대격변이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금융 시장에 들어온 기간 동안에 3번의 대격변을 겪었다. 네, 그 중에 3번째 격변을 지금 보는 듯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말한 유명한 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로금리 시대에는 마치 공항에 갔을 때 무빙워크를 탄 것과 같았을 거다. 그러니까 공항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걸어가도 거기를 가는데 무빙워크를 타면 좀 편하면서 빨리 가잖아요. 이분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로금리 시대에 주식 투자는 무빙워크를 탄 것처럼 뭐 수익률도 좋아지고 굉장히 속도도 빨랐을 거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선언이 이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런 무빙워크는 없다. 예,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동안에는 제로금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중금리를 갈 거다. 그러면 금리가 2%든 3%든 이런 기간 동안에는 무빙워크를 타고 가는 제로금리 시대의 특징이 나타날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을 떠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시체인지 하워드 막스의 대격변. 두 번째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도 뭐라고 말했냐면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재무장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실 옐런과 중앙은행장 후보였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조적 장기 침체는 끝났고 정부의 재정 정책 주도에 의해서 중금리 시대 이 사람은 중립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중립금리가 높아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준이 예전처럼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 못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 주도로 재정정책이 나타나면서 경제 발전 속도는 예전보다는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구조적인 장기 침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구조적 장기 침체라는 말을 했지만 구조적 장기 침체는 어떤 거냐면 지금 제 화면에서 보시는 아까 이제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시대가 아주 물가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대안정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저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장이 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도 크게 안 나타나는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사실 다 붙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20년에 대해서 레리 서머스는 뭐라고 진단했냐면 구조적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서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장기 침체가 끝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건 저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도 계속해서 10년 안에 얘기를 하면서 중금리, 중물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저금리, 저물가 시대 끝났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블랙락이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죠. 그 운용사예요. 그 블랙락이 최근에 낸 2023년 아웃룩에 보면 그레이트 머드레이션 시대는 끝났다. 대안정 시기는 끝났다. 이제 뉴 리즘, 새로운 어떤 질서가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아니다. 저물가 시대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나간 40년을 지배했던 그런 장기적인 물가 안정, 저성장, 그다음에 저금리의 그런 것이 만약에 끝날 틀이 있다면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들이 투자할 때 종목을 잘 선택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저는 동의해요. 하지만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자금이 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30%, 50%, 70%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아마 동의하실 텐데 막 크게 먹은 그 투자는 자금을 조금 넣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오래간만에 힘을 실어가지고 큰 돈을 넣으면 꼭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300만 원 넣은 거는 대박 나가지고 근데 대박 나봤자 인생을 바꿀 돈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얼마든지 좋고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좋고 하셔도 좋은데 병행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가 단기적인 투자도 할 수 있고 나쁘지 않지만 그게 인생을 바꿀 만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내 인생을 필요한 돈이 준비되게 하려면 재무설계적인 그런 접근을 하려면 다른 수단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 중에서 너무 직장 생활하고 자기가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아빠로서 뭐 이렇게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다 보고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 투자할 때 가장 첫 번째 성공 원칙은 패러다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뭘 꼽으시는지 모르지만 전 삼성화재를 꼽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2000년 한 중반부터 10년 요런 데 될 때 동안 한 5, 6년 동안에 82배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개별주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5천이 넘어가고 만불로 가는 그 시대인데 어느 나라나 1인당 국민소득이 5천에서 만불 갈 때 소비 관련주가 대박이 납니다. 네, 그건 중국도 똑같았고 지금 저는 인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도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얼마인지 아세요? 3천.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얘가 이 5,000불 정도 들어가면은 인도를 노려야죠. 그때는 인도 인덱스 ETF를 할 때가 아니라 인도의 소비 주식 종목을 해야 될 때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삼성화재가 그렇게 80배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트렌드? 한국이라는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지나간 만약에 한 7, 8년 동안에는 나스닥이 S&P보다 5배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주 때문이잖아요. 세상을 기술주가 끌어가고 있었잖아요. 이때는 기술주에 대한 내 패러다임 바꿨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요번에 엔비디아 사가지고 한 번 먹은 것보다 한 5년 들고 있어서 테슬라가 5년 들고 있었으면 꽤 대박 났겠네요. 그죠? 그런 투자가 훨씬 더 개인들한테 맞아요. 단기 주식 투자도 해도 되지만 내 큰 돈들은 또 좀 중요한 돈들은 이렇게 5년씩 투자해야 되잖아요. 주도 업종 같은 데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투자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세상의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야 돼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금리나 인플레이션의 변화는 이런 모든 걸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변화라는 거죠.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인구 문제를 다뤘거든요. 인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트렌드들을 더 끌어가는 아주 커다란 매크로 변수예요. 그런데 인구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금리나 물가가 완전히 예전같이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인구로 보면 점점 고령화되면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또다시 우리를 덮칠 걸로는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은 좀 분분하지만은 그런데 반해서 지금 요 사람들의 말은 저는 앞으로 3년은 무조건 맞을 거라고 봐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세계와 신냉전, 그 다음에 에너지 패권 전쟁 이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꺼번에 겹쳐버린 거예요. 앞으로 3년간은 정부 주도의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 자체는 물가를 높이는 효과, 비용을 높이는 효과 때문에 중물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중물가면 반드시 중금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 사람들 말이 앞으로 10년, 이 사람들은 40년 얘기를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년은 이전 세상과는 다를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3년은 제로금리로 가거나 아예 저물가로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 완전 저성장 시대가 아닌 정부 주도의 약간의 성장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이해하신다면
이해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3년 동안의 3년 정도의 기간의 투자에는 많이 영향을 주고 도움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제가 설명을 할 때 물가가 좀이라도 나타나는 시대에서는 주식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뭐냐면은 티나 시대가 있었다. 2013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주식은 226% 오르지만 채권은 10%, 10년간 10%밖에 못 올랐다. 이때는 주식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나타났던 70년대 고물가 시대에는 섞었을 때, 주식도 사고 채권도 샀을 때, 심지어는 원자재도 샀을 때 훨씬 더 좋았다. 자산 배분.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산 배분이 이론에 그쳤어요. 지나간 10년 동안은 뭐 말하는 사람들은 맨날 자산 배분 말했어요. 그런데 주식하는 게 훨씬 낫지? 뭐 이랬었단 말이죠. 그거 제가 증거로 보여드렸잖아요. 지나간 10년은 티나 시대였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는 물가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술주 살 때 옛날보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못 먹어도 고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또는 아까 원자재나 부동산 같은 투자들도 같이 해야 된다. 근데 금융상품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ETF 같은 것들이 워낙 발달했고 아까 설명드린 채권도 직접 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생각만 있으면 믹스할 수 있죠. 모든 자금을 그렇게 투자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주식 자금 그대로 하세요. 하지만 아주 좀 중요하고 잘못되면 안 되거나 혹은 또 장기적인 자금이라면 그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한 3년 정도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포트폴리오를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S&P 500하고 나스닥 100하고를 조금 단순하게 비교한다면은 네. S&P 500이 조금 더 비중을 넣는 방향으로 변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은 나스닥 100 위주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변도는 이제 많이 달라질 거다. 여전히 나스닥이 더 우월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나스닥 100 정도 되면 상당히 좀 주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한 정부 주도의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상당히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 S&P보다 더 아웃퍼폼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전에 그 아주 치우친 차이? 그런 거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S&P 500도 16% 정도는 두 종목이래요. 저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S&P 500에 16%를 이 두 종목이 차지한대요. 와, 벌써 커진 거군요. 네네네. 얘네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S&P 500과 나스닥 100이 완전 달리 갈 수는 잘 없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나스닥을 투자했느냐, S&P 투자했느냐가 확 차이 나는 4배, 5배 차이는 아닐 거다. 중금리, 중물가.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돈까지 되는 정보들 아낌없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불안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나 되게 실망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만 되고요. 근데 항상 이제 저는 주식시장에 진입을 한 건 이제 90년대부터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보면서 확실히 알겠는 게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무 이제 금방 시장에서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 위기가 충분히 좀 이제 극단적인 대로 가지 않을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났다고 보고는 있는데 아직 주가는 안정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항상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아요. 큰 대세를 결정해 놓은 다음에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막 시장이 헷갈리고 있을 때 가격이 떨어지지 막 한 방향으로 확신이 있을 때는 틈도 안 주잖아요. 올해 1월달 상승 보세요 한번. 틈도 안 주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우리가 다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뭐 회복된다 그래가지고 해결된다 그래 왔다 갔다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대세만 결정한 분이라면 요때마다 사는 그래서 지금 한 2, 3일 간격으로 사시기만 해도 꽤 이렇게 한번 떨어졌을 때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나 지나고 보면은 명확했던 법칙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하는 방법인 것 같다. 뭐 아무것도 아닌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저로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불안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제 좀 찬찬히 살펴보고 그래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되면은 거꾸로 어려울 때 그걸 사용해서 분할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머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